부럽다, 부러워. 뭐가? 당신은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얼마나 좋아.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누구는 써제끼고. 내가 언제 써제꼈다고 그래? 이거 3만 원짜리야. 3만 원은 뭐 쉽게 버나? 거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3만 원을 우습게 알잖아. 돈 버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3만 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내가 하다못해 3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적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는 왜 사람을 식충이 취급을 해? 내가 언제 식충이 취급을 했다고 그래? 치킨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주고 3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주고 사람을 맨날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처럼 비꼬고 말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눈칫밥 먹느라 체했나 보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박신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코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릴 능력만 있다면 애초에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남편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것이 되었는데 박 씨는 그 뒤로 15년을 내내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집안일, 육아, 시부모 병수발까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박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주말도 휴가도 없는 일이었고 잘한다고 티가 나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죠. 단순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뿐이었다면 그냥 저냥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놈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이 시험을 못 보면 잘 돌보지 못한 박 씨 탓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알뜰하지 못한 박 씨 탓이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것 외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뗀 남편은 효도도 박 씨의 손을 빌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자신의 덕으로 할 일 없이 편히 사는 팔자 좋은 여자 취급을 했죠. 그렇게 좋은 팔자라면 직접 살아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충이 취급하는 배우자를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지 말이죠. 단돈 3만 원을 가지고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처지로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젊은데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평생 박 씨를 괄시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야 할 텐데 박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했지만 뿌듯한 마음만큼 공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랬죠. 박 씨의 남편은 자식들 교육에 유달리 열을 올렸습니다. 박 씨도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극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40대 초반까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죠. 박 씨는 원하지 않았기에 당시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 당신도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며? 그래서 이참에 그만두고 애들이나 보라는 거잖아. 힘들다는 말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아니잖아. 같이 분담을 하자는 거지. 어차피 애들 좀 더 크면 수험 공부해야 할 텐데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되겠어? 누구 하나는 신경을 써야지. 나 회사 그만두면 당신 혼자 벌게? 그럼 어때서? 충분하지.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원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박 씨가 함께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이 우선 아니냐는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41세의 박 씨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종일 일하다가 집에 있으니 시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기에 등교 후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 됐죠. 그런데 애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은 늘었습니다. 아들들 학교가 끝나면 차로 이리저리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박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서 학원을 하나씩 늘리라는 남편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가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다른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해서 다녀야 했죠. 그리고 집안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할 때는 남편도 뭐라도 거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박 씨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살림만 하게 됐으니 전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하자 하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반찬이 맨날 똑같아. 오늘 새로 한 건데? 색다른 거 좀 해봐. 시간도 많은데. 시간이 많기는 종일 청소했구만. 청소를 종일 할 게 뭐가 있어? 청소도 있고 애들 학원에도 데려다 줬고 빨래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애들 방 청소하니까 하루 다 갔어.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박 씨는 저절로 자신을 혹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좀 와라. 오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 몇 시에요? 2시에 진료야. 아, 저 4시에 성훈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럼 병원 들렸다가 가면 되겠네. 시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병원 가는데 버스 타고 가리? 너는 맨날 집에만 있는 애가 전화만 했다 하면 바쁘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받은 시각이 12시였습니다. 하던 반찬을 대충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아들을 데리러 가니 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등이며 목덜미며 땀으로 축축했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박 씨는 수시로 시집에 불려갔습니다. 오늘처럼 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고 자질구레한 시집 행사에 모두 참여해야 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지 않았던 일까지 박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많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살고 있으면 시부모는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다가도 어쩐지 기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나 출근하기 싫던 직장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돈 쓰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생활비를 받고 가계부를 쓰다 보니
하나하나 남편에게 감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사더라도 어쩐지 남의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어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여유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사람이 작아지는 기분을 남편은 알까 몰랐습니다. 그걸 꼭 사야 되는 거야? 이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고 자식들은 커서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는 큰 과제 하나를 끝냈으니 숨 좀 돌리며 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너희 숟가락은 너희가 놔. 주말에 박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집에 있었기에 박 씨의 손길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얘들아, 숟가락 좀 놓고 하라니까. 성훈이 너는 밥 좀 푸고.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 할 일을 왜 애들한테 시켜? 뭐? 황당한 남편의 말에 박 씨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식사 준비는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숟가락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 어렵지도 않은 걸 굳이 애들을 시켜야 하느냔 말이야. 내 말은 주말에도 종일 청소하고 밥 차리고 하는데 그거 좀 도와주는 게 어려워? 대신 평일에 펑펑 놀잖아. 펑펑 논다고? 자식들이 대학에 간 뒤로 조금 편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펑펑 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직도 시집에 매주 3-4번씩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몸을 어정쩡하게 일으킨 채로 양쪽의 눈치를 받습니다. 남편이 언짢은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숟가락을 놨다가는 아버지 심기를 건드릴까 무서운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참을인을 3번, 아니 30번을 새겼습니다. 밥도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새듯이 씹다가 결국 남기고 일어나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땅을 파면 쌀이 나오는 줄 알아. 큰 소리로 한 말도 아닌데 꼭 귓가에 천둥이 치듯 크게도 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식들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 대학 가고 시간이 지나자 집에 있는 박 씨가 뭘 해도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대청소한 날이었습니다. 둘째까지 첫째를 따라서 자취를 하겠다고 떠났는데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결국엔 온 집안을 종일 치우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시집에서 호출도 없었고 남편도 야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아무데도 안 나가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청소만 했습니다. 창틀에 TV 뒤까지 구석구석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보니 나중엔 지쳐서 밥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녁밥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대충 먹고 치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밥을 차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면 9시는 될 듯 했기에 박 씨는 모처럼 책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 좀처럼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 한참을 손에서 떼고 살았습니다. 한 30분쯤 읽자 눈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종일 중노동을 했더니 고됐는지 자꾸 잠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해야 잠이 안 들 것 같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소파에 앉아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장에 넣어두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박 씨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일 청소를 했기에 깨끗해졌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까 싶어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그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소파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박 씨에게 물었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뭐해? 그런데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뭐 하냐는 질문이 정말로 뭐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이 뭐 하냐고 박 씨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자격지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하나 둘 나열하자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나? 그 말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이제라도 직장을 구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젊었으니 뭐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알아보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좀 당신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깨어는 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일상적인 도움이 조금씩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치 않아 합가를 하진 않았지만 박 씨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하자고 하면 안 돼? 형제가 셋인데 왜 박 씨 혼자 그래야 하는지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일하느라 바빠. 그럼 당신은?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엄마를 돌봐? 바빠서 엄마를 돌봐줄 시간도 없다는 형제들은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건 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도대체 누가 논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아, 그럼 당신이 일해? 회사를 그만뒀던 게 그토록 후회됐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박 씨의 노고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자기 할 몫을 해야 하는 거라는 식이었죠. 당신 오늘도 골프 가? 어머님한테 좀 가봐. 당신이 가야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는 언제 쉬어?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 당신은 평소에 많이 쉬잖아. 참 잔인한 말이었고 그 말에 뒤집어 엎지 못하는 박 씨가 천치였습니다. 10년 넘게 식충이 취급을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고 2년 전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고 그 형제들이고 누구 하나 박 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자 자식도 없고 모실 시부모도 없으니 일을 하면 될 텐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더 비참한 말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눈에 박 씨는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이 드니 정말로 어쩔 땐 할 일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뒷바라지 해야 하는 자식들도 모두 독립을 했고 박 씨 부부만 챙기면 됐으니 말이죠. 그럴 때면 박 씨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찾아서 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한시도 몸을 쉬게 두지 않았죠. 나 오늘 늦어. 몇 시쯤에 와? 회식 있으니까 많이 늦어. 당신 먼저 자. 오랜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야근도 거의 없었고 항상 칼같이 퇴근해서 밥은 꼭 집에서 먹는 남편이었기에 이런 시간이 귀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자 음식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 조금 출출했는데 군침이 돌았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드라마를 보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열어 동네 치킨집을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다가 말고 멈칫했습니다. 이 순간 왜 하필이면 혀를 차는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지 못마땅한 듯한 그 표정이 떠올라 차마 주문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러워져 바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죠.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되겠어? 박 씨는 괜히 호기롭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도착한 치킨과 함께 맥주를 마시니까 정말로 천상에 온 듯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먹으니 더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은 치킨을 발견한 남편이 식탁 위를 힐끔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다 먹지도 않을 거를. 땅 파면 치킨 값이 나오나? 박 씨는 남은 치킨을 두세 끼 나눠 다 먹어치울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옷이 그거밖에 없어?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갈 일이 있었는데 박 씨가 입은 옷을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내 옷이 왜? 너무 후줄근하잖아. 장례식 갈 때마다 입는 옷인데. 산지 10년은 된 옷이니 새 옷 같을 순 없겠죠. 새 옷을 산 지가 몇 년이 된지도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입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후줄근하다는 옷을 입고 갔는데 가는 내내 남편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엔 남편의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박 씨도 아는 사람이기에 같이 왔지만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남편 덕에 편히 사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박 씨의 인생이 쉽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신경한 말을 건넬 때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였는데 요즘에 집에서 전업주부하는 여자도 있느냐며 웃는 바람에 남편도 박 씨도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박 씨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해보았기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부가 백수는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박 씨네는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고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웬 택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상자를 들여다보자 박 씨가 얼마 전에 주문한 물건이 맞았습니다. 아, 당신이 장례식에서 입었던 옷이 후줄근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검은 티셔츠 하나 샀어. 그러자 남편이 상자를 식탁 위로 툭 집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뭐가? 당신은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얼마나 좋아.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누구는 그 돈 써제끼고. 남편이 박 씨를 비꼬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순간 열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언제 써제꼈다고 그래? 이거 3만 원짜리야. 3만 원은 뭐 쉽게 버나? 거 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3만 원을 우습게 알잖아. 작정을 하고 박 씨의 속을 긁을 모양이었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3만 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내가 하다못해 3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적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는 왜 사람을 식충이 취급을 해?
언제 식충이 취급을 했다고 그래? 치킨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주고 3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주고 사람을 맨날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처럼 비꼬고 말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눈칫밥 먹느라 체했나 보지. 박 씨는 남편에게 대꾸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평소 성격 같았으면 더 쏘아붙였을 텐데 박 씨의 반항에 당황한 듯 쫓아오지도 않았죠. 박 씨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다 박 씨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정상인 것은 박 씨도 알았습니다. 박 씨를 무시하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남편. 박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한동안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박 씨에게 화가 났고 박 씨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며 일이 생겼습니다. 2주 뒤에 오빠가 모시고 갈 거고 요양원 비용은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기로 했어. 그게 얼만데? 매달 40만 원씩 내야 해. 전체 다 해서? 아니, 각자? 아니, 누구 하나가 모시면 되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요양원에 모셔? 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은 돌아가실 때까지 박 씨가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장인의 요양원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손해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좀 싼 데로 알아보면 되지. 형제가 몇인데 40씩이나 모아? 박 씨는 남편에게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돈은 박 씨가 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은 딸이니까 좀 줄여달라고 그래. 박 씨가 입을 꼭 닫고 있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궁시렁거렸습니다. 부모 요양원비까지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목구멍이 뜨끈해지는데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애를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을 내조한 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다면 박 씨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랐죠. 내 처지가 상대방에게 달렸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라는 건 참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라도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고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했다고 후회했죠. 며칠 뒤 선심 쓰듯 남편이 박 씨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아무튼 당신 고집은 알아줘야 해. 바보같이 왜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당신은 좀 덜 내도 되잖아. 그래?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내가. 알긴 아는구나. 당신한테. 뭐, 나 일자리 구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나이에 무슨 일자리냐며 황당해했죠. 웃지 마. 내가 쓸 돈 알아서 벌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남편의 비웃음처럼 금방 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둔 지 워낙 오래돼서 경력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나이가 있으니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일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요는 있었죠.
박 씨는 아이 돌보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대졸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친구의 귀띔으로 알게 된 자리인데 학부모도 참 좋아했습니다. 하는 일은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끝나면 집에서 밥 해주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제격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 일이 자식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막상 취업을 하자 남편은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받는 돈도 적지 않음에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 어딘가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집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느낌 뭘 늦어? 원래 이 시간에 끝나는데. 일을 시작한 뒤로는 귀가 시간이 남편보다 늦었습니다. 학부모가 퇴근한 다음에야 박 씨가 퇴근할 수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럼 낮에라도 좀 치워놔야 할 거 아니야?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고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저녁에 버리려고 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퇴근했으면 버리면 되잖아. 이걸 내가 왜 버려? 그럼 내가 왜 버려?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당신 할 일이잖아. 했을 남편인데 말이죠. 그럼 낮에 했어야지. 밥도 안 차려놓고 말이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 다음 달부터는 낮에도 일해. 뭐?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사서 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학부모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다닐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내 옷이 왜? 일하려면 깔끔하게 입어야 해서 샀지.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그렇게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니 막상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싫어하는 게 웃겼습니다. 그러고 다닐 시간에 집이라도 좀 돌보라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여자가 진짜. 적어도 옷 한 벌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부모 병원비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남편과는 함께 살 수 없었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박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이혼? 꼭 무슨 거지 주워다 키운 것처럼 말하네. 남편이 생각하는 박 씨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 살아왔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아들 명문대 가도록 뒷바라지 했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살아서 재산 불렸어. 당신이 밖에서 일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 정말 당신 혼자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럼 다 당신 덕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왜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고 집에 주저앉혔어? 그래놓고 나이 드니까 그렇게 식충이 취급을 해? 내가 그런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 천칠라고 생각한 거야? 말은 청산유수네. 그래. 이혼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해보자. 누가 손해인가? 남편은 꼭 돈 한 푼 없이 박 씨를 쫓아낼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것이었죠. 아무리 집에서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인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박 씨는 남편과 헤어질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온 건지 몰라도 남편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밥도 혼자 못 차려 먹는 남편이니
말년이 막막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알아들었으면 이혼을 해줘야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도 자립해서 살 거야. 이제 그럼 당신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는 안 될걸? 재산도 나눠 가져야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박 씨는 얼마 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근데 언제 당신이 내 얘기 들은 적이나 있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나도 내가 돈 벌어서 나한테 쓰면서 좀 살고 싶다. 당신도 나 먹여 살리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애들도 다 컸으니까 당신도 당신 돈 혼자 다 쓰면서 편히 살아. 여보, 박 씨는 그렇게 남편과 작별을 했습니다. 다음 해 이혼을 하게 되었죠. 박 씨는 이토록 후련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좋게 20년은 더 된 것 같았죠. 대단한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목돈도 좀 있었고 앞으로 못해도 10년, 15년은 일할 수 있기에 부지런히 노후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벌이가 나쁘지 않아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찾아와서 말 그대로 땅을 치며 빌었지만 박 씨는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박 씨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혀를 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그렸던 삶은 아니었지만 이런 그림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설 수 있는 삶 말이죠. 사실 엄마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앞으로 먹고 살기에도 막막해서 너희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이야. 아니, 이 집도 있고, 여태 모아두신 것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고, 아버지 주식도 하셨잖아요. 맞아. 농담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농담을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아니야, 요즘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주식으로 다 날렸다. 뭐라고요? 직장도 이제는 안 다니지. 모아둔 돈은 다 까먹었지.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 집도 대출 받았어. 메꿀 돈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야. 땡전 한 푼 없이 대출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낼까 모르겠다. 너희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하느라 엄마 아빠는 이제 돈 없다.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해. 도와주다니? 우리가 엄마 아빠를? 그래,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엄마 아빠 생활비 좀 보태줘. 아빠도 할 일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또 무슨 일을 구하겠냐? 어디 기사 보니까 은퇴 후에 노부부가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저희 보고 다 대라고요? 그래도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야. 젊었을 때 투자를 해놓으니까 든든하네.
아니요, 아버지, 잠시만요. 그건 잠시만요. 누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너희한테 최대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돈돈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고명국 씨입니다. 그리고 고 씨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 씨 부부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 씨는 먹고 살 만큼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고서도 부모에게 자꾸만 손을 벌리는 자식들. 자식에게는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적게 주면 서운하다고 투덜댔죠. 부모의 것을 당연하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져가려는 자식들. 고 씨 부부는 내가 가진 물질을 자식에게 필요 이상으로 쏟아붓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쳐 키운 딸과 아들은 고 씨 부부를 자식들에게 인색 부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순전히 자신들이 잘나서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부모의 그른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 모든 것 뺏어가려는 자식들을 고 씨는 이제는 떼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죠. 고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고 실제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바르게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개인 사업해. 무슨 사업? 인터넷 관련된 사업. 그래서 언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년 봄쯤에 할까 해.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고 씨 주변에 사업하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도록이면 적게 벌더라도 회사원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고 씨가 사위의 직업까지 결정할 수는 없었죠.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재홍 씨네 부모님은 결혼하는데 보태주시지는 못한대. 마치 죄 지은 것을 고해성사하듯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그것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는 것은 부모 능력껏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 넘은 자식들이니 각자 모아둔 돈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고 씨는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긴 할 것이지만 역시나 능력 한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능력이 훌륭하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그래서 고 씨는 딸이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딸이 모은 돈보다 많이 보태줬기에 일부 대출을 받고 꽤나 번듯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욱이 너도 누나 결혼할 때만큼 보태줄게. 이듬해 아들도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러 온 아들에게 고 씨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남매 간의 불화가 생길까봐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근데 누나랑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 누나는 매형네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고요. 저희는 주인의 쪽에서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얘긴 아들에게서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예비 사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보태는 돈보다 고씨 부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주장은 적어도 그만큼은 7천만 원 정도는 더 보태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씨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도 제가 남잔데 30 초반밖에 안 된 아들이 남자 여자 따지는 소리에 황당했습니다. 반반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혼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 한 채는 가지고 가야 했으니 말이죠.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딱 거기까지 가능해. 아들은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그 이상은 고씨 부부도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까지만 시켜놓고 노후 삶을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딸 결혼시킬 때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주었으니 아들도 그만큼은 더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씨 부부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도 남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언짢아 했고 고씨가 더는 지원해 줄 것 같지 않자 아들은 포기했죠. 그렇게 자식들 둘 모두 결혼시키고 한갓진 노후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할 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노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이 고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말없이 와서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오랜만에. 고씨는 딸을 반겼습니다. 결혼을 하니 좀처럼 보기가 힘든 딸. 그런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서방은 어쩌고 혼자 와? 강서방은 바쁘지. 요즘 사업을 확장한다는 말은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갔는데 참 열심히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야? 사무실에서 먹지. 쉬엄쉬엄 하라고 그래. 사업이 그게 되나? 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야기, 사위와의 이야기로 딸의 입은 쉴 줄을 몰랐죠. 자식들이 독립한 뒤로 대부분 아내와 둘만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오늘따라 활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집에 언제 가게? 이제 슬슬 가야지. 밤길 무섭다. 얼른 가봐. 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정작 딸이 나가질 않고 뭉구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실 할 얘기가 있어 왔다며 고씨를 식탁 앞에 도로 앉혔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딸이 입을 뗐습니다. 강서방 사업하는 거 좀 더 키워보려고 하고 있거든. 들었어. 근데 그게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네. 웬 뜬금없는 얘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싶은 건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해요. 뭐? 고씨보다도 아내가 더 놀란 듯 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던 사위의 사업 자금을 어째서 고씨 부부에게 보태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잘 되는 거 더 잘 되라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업 좀 더 커지면 엄마 아빠도 좋지.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보태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고씨는 돈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씨도 주식도 해보고 작게 부동산에 투자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씨에게 역시나 제일은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딸을 시켜 장인에게 사업자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도 의심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얼마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까지 손 벌려야 하는 사업이면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다. 아, 그런 거 아니야. 딸이 하도 답답해하길래 금액이라도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한 3천 정도 빌려주는 것은 생각해 볼까 싶었죠. 한 2억 정도만 어떻게 힘들까? 뭐? 2억? 아내의 입이 떡 벌어졌고 고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아, 아빠. 사위가 좀 도와달라는데?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해. 자세히 들어볼 게 뭐가 있어? 그만한 돈을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은 빌려주마. 2천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 딸이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하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크게 상심했죠. 아니, 그래도 자식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 언제 단칼에 거절했어? 금액이 문제잖아. 금액이 엄마, 아빠 그 정도 여윳돈은 있잖아. 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딸에게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퍼줘야 한다는 듯 했죠. 사업에 투자할 만한 여윳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다소 차갑게 대꾸하는 고씨 때문에 딸은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직까지 얼이 빠진 듯 있다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흔드는 손에 힘이 없었죠. 무슨 2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고씨 부부는 딸이 돌아간 뒤로도 황당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허허바람 빠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또 자기가 안 오고 민영이를 보내? 그것도 사위가 괘씸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딸은 서운했는지 그 뒤로 한참을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와 통화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잠잠했죠.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딸과 사위 때문에 고씨 부부는 한참을 속상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용돈도 주시고 하나 봐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네. 그래서 주희가 말은 안 하는데 좀 섭섭한 눈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면 되는 거야? 글쎄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들네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밖에서 아들 내외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날의 일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축하 선물이 없었다며 말이죠.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아내가 베넷저고리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런 선물이 아닌 용돈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속상해 한다는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갈취당하고 얼마 뒤에는 또 산후조리원 비도 내달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죠. 그걸 누가 정해놨길래 이렇게 자꾸 돈을 달래?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문화예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우러나서 줘야 하는 거잖아.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 이 돈 달라 저 돈 달라 하니 고씨 부부로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꼭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식이었고 주지 않으면 천하의 나쁜 시부모가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모레 송주 결혼식 말이에요. 그거 못 갈 것 같아요. 왜? 주말에 일 있어. 네, 갑자기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요. 급한 일이라 그럼 어쩔 수 없지. 축의금 해야 하죠?
송주가 너희 결혼할 때도 냈잖아. 3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셔서 좀 전해주세요. 직접 이체하는 게 낫지 않아? 청첩장에 적혀 있던데. 그래도 직접 받는 게 좋죠. 그런가? 알겠어. 어느 날 조카의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됐다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죠. 그래서 아들의 부탁으로 고 씨 부부는 결혼식에 참석해 아들의 이름으로 축의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미리 보낸 줄 알았던 30만 원은 통장에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한테 보냈어? 축의금. 아니, 나는 들어오면 휴대폰 울리는데. 보내겠지? 하지만 하루가 더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까먹었나 싶어서 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전화까지 해서 재촉하기엔 사람이 괜스레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들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주를 봐주러 아내가 아들네 집에 간 날,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더니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 분명 보냈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바로 보내준다고 그랬어. 근데 안 들어왔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참 신경 쓰이게 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신 내준 것이었다면 생각도 안 했을 돈이었는데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자꾸만 확인하게 되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였죠. 안 받으면 그만이라지만 그렇기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주겠다 하는 것도 오히려 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다고 빚쟁이도 아니고 30만 원 달라고 자꾸 메시지 보내기도 그렇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또 물어봤다는데 같은 대답을 들었고 여전히 돈은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마음 같아서는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었지만 더는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잘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 번 계속되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돈도 벌고 가정도 있는 성인인데 부모에게 그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사람도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어릴 때처럼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돈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빌려줬던 30만 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죠. 되게 좀 치사하시네요. 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 씨에게 치사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안 주는 놈이 치사하냐? 아니면 빌려준 놈이 치사하냐?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이 없어졌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무슨 이사를 해? 그 집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계약 기간도 안 끝나지 않았어? 근데 집 사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금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집을 산다고? 네, 그래서 계약 끝나면 바로 들어가려고요. 아이고, 벌써 사서 간다니까 잘 됐네. 속으론 아들이 그새 돈을 그렇게 모았나 싶었습니다. 참 대견하다 생각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말끝을 흐리는 게 듣지 않아도 벌써 불안했죠. 좀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있다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있잖냐? 그것도 받긴 받죠. 뭘 그렇게 무리를 해서 가려고 그래? 1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지금 내 집장만 알 수 있어서 그렇죠. 뭐? 1억? 딸이나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억소리를 잘해대는 건지 몰랐습니다. 1억 2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 싶었습니다.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천천히 이사하면 될 것을 뭐하러 능력이 안 되는데 급하게 가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그 돈을 보태줄 거라고 생각하나 싶어 기가 막혔죠. 그건 아닌 것 같다. 1억을 당장 어디서 나서 줘? 아버지 그래도 여윳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싶더니 딸이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둘이 남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아니, 너희는 엄마 아빠한테 돈 맡겨놨어? 고씨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너희요. 누나도 돈 받아갔어요? 곧 눈에서 빛이라도 나올 듯 했습니다. 치사하게 누나만 주고 저는 안 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누나도 안 줬어. 그러니까 너도 못 줘. 아니, 누나는 누나고. 저는 저죠. 이번 기회 아니면 집 못 사요. 1억을 빌려줘도 나중에 어떻게 갚을 생각인데? 아무리 아들 며느리 둘 다 직장에 다녀도 애 키우면서 따로 1억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아빠 퇴직해서 이제 돈벌이도 없다. 아, 맞다. 퇴직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아들의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고씨는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아, 아버지. 얼른 가봐라. 거의 아들을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꼭 잔 듯이 며칠 뒤에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씨의 속을 긁어놓았죠. 민욱이 이사하는데 보태줄 거면 나도 줘. 뭐, 사업자금 말하는 거야? 사업자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 할 테니까. 어쨌거나 똑같이 줘. 밑도 끝도 없이 남동생과 똑같은 돈을 달라며 떼를 쓰는 딸. 자식들 눈에는 고씨 부부가 돈으로 보이나 싶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민욱이한테 돈 안 줬어. 앞으로도 안 줄 거고. 그것도 그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인색해? 민영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아니, 엄마, 아빠. 자식 결혼시키면 끝이야? 이제 우린 자식도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니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사업자금 안 줘서 좋은 기회 날렸어. 그건 그래. 그렇다 쳐. 우리도 이제 전셋집 벗어나서 집 좀 사보자. 그래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빤 전 재산 꽉 쥐고 살게? 고씨 부부가 도대체 얼마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해준 걸로는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남들보다 자식에게 부족하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씨 부부가 해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부모에게 1억 내놔라, 2억 내놔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자식들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싶을까 궁금했죠. 오히려 너무 풍족하게 키운 것이 원인인가 생각했습니다. 고씨 부부가 대단한 자산가는 아니었지만 둘 다 안정적으로 일했고 평생 가정만 돌보며 살았기에 자식들은 결핍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결핍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언젠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고씨 부부는 자식 둘에게 시달려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다 나중엔 다 주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자식들은 끈질겼습니다.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끝도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 고씨 부부의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운 게 본인인데 누굴 탓할까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던 간에 고씨 부부는 굶어 죽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년에 괴롭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내 자식들과 멀어지기로 말이죠. 고씨는 며칠 뒤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방문한 자식들의 얼굴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떠올라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쥐고 있는 걸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실 너희 사업 자금도 못 대주고 이사갈 돈도 못 주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두 자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짜고짜 불러서 심각한 얘기를 하니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뭔데 그러세요? 사실 엄마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앞으로 먹고 살기에도 막막해서 너희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이야. 아니, 이 집도 있고, 여태 모아두신 것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고, 또 아버지 주식도 하셨잖아요. 아들은 어쩐지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농담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농담을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아니야, 요즘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주식으로 다 날렸다. 뭐라고요? 직장도 이제는 안 다니지. 모아둔 돈은 다 까먹었지. 남은 건 이 집뿐인데. 이 집도 대출 받았어. 메꿀 돈이 있어서. 아니, 이게 무슨... 아들도 딸도 충격이 큰 듯 얼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야. 땡전 한 푼 없이 대출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낼까 모르겠다. 아들, 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너희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하느라 엄마 아빠는 이제 돈 없다.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해. 도와주다니? 우리가 엄마 아빠를? 그래.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엄마 아빠 생활비 좀 보태줘. 아빠도 할 일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이 나이에 또 무슨 일을 구하겠냐? 경악스런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도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어디 기사 보니까 은퇴 후에 노부부가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저희 보고 다 대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고씨는 딸의 말을 못 들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야. 젊었을 때 투자를 해놓으니까 든든하네. 아니요, 아버지. 잠시만요. 아들이 다급하게 고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잠시만요. 누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한테 손 벌렸겠어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집 사서 이사 가려고 생각했던 거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던 거 아니냐. 아빠, 나도 당장 150만 원씩 주긴 힘들어. 내 월급이 얼만데. 그러면 엄마 아빠 길에 나앉아? 아니, 낳았는 게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너희한테 최대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돈돈 하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반면에 자식들은 고구마를 열개를 삼킨 듯 목이 메어 보였습니다. 어서들 가봐. 엄마 아빠 사정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도 상해 잘 해보고. 그렇게 아들, 딸은 어버버 하는 사이에 고씨의 현관문을 넘었습니다. 고씨와 아내만이 비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죠. 그리고 얼마 뒤부터 자식들과 연락이 잘 닿지를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봤겠지?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지. 사실 고씨 부부는 딸과 아들을 부르기 전에 정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스란히 고씨의 통장에 그 돈은 있었지만 아들네 보라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등기를 받다면 거기에 적힌 근저당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고씨의 말이 사실이라 생각한 자식들은 식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힘들어? 아, 바빴어. 강서방이랑 한번 와. 강서방? 왜?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보려고 하지. 강서방 바쁘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그리로 가고. 아빠가 강서방한테 직접 전화할까? 아니야. 이번 주에 그럼 한번 갈게. 그렇게 부른 딸 부부는 어쩐지 식사 자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위도 자꾸만 딸을 힐끔거렸고 말이죠. 예전에 사업자금. 그거 못 대줘서 서운했지.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사돈은 잘 계시지? 아, 네. 그럼요. 너희들 어깨가 참 무겁다. 네, 그래도 이렇게 아들 잘 키웠으니까 사돈도 든든하시겠지.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 줄 테니까. 거기에 우리도 좀 부탁해. 그러자 사위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씨는 딸과 아들에게 이제 슬슬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다시 버시면 되죠.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사업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딸과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생활비는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금액이 너무 크냐? 그러면 우리가 민욱이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 네? 집이야 대출 있어도 팔면 그래도 얼마라도 남을 거고. 너희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 생활비는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그걸 민영이가 주면 되지. 아빠, 100만 원도 힘들다니까. 저희 집에서 두 분이서 사신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엄마 아빠 따로따로 민영이 집, 민욱이 집에서 살까? 한 사람씩 맡을래? 아니, 그게 무슨 경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노후 대책도 없이 그렇게 태평하게 산 거야, 여태? 60 넘어서 주식으로 망하는 게 말이나 돼요? 60 넘은 부모에게 손 벌렸던 과거는 이미 잊은 듯 노후 대책이 어쩌고 하면서 화내는 자식들을 보니 실소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빈말로라도 부모 걱정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늙은 부모 부양해야 할까봐 불에 데인 듯한 반응을 보이는 자식들을 보기 씁쓸했죠. 고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자식에게 필요 이상으로 쏟아붓는 건 부모 자식 관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걸 말이죠. 자식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연락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씨 부부가 연락을 끊어주길 바라는 듯 했죠. 그래서 고씨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좀 더 작지만 대신 깔끔하고 위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만큼 살던 집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안 하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모아둔 돈도 있었고 주식으로 큰 돈은 아니어도 용돈 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서로만 생각하고 살자 싶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더 이상 아끼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말이죠. 자식들에게 나중에 물려줄 걸 생각하고 사니 늘 부족한 것 같았지만 가진 거 다 쓰고 죽자고 생각하자 생활이 무척 풍요로워졌죠.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고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식 생각 안 하고 노후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말이야. 아니다. 앞으로 명절엔 말이야. 네, 내려오지 말어라. 네? 앞으로는 명절에 내려오지 말어. 갑자기 왜요? 너희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나도 너희들 오면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친다. 아, 힘드셨어요. 노인네가 그럼 안 힘들겠니? 그렇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밥은 사 먹어도 되고. 아니야. 차 막혀서 도로에 7시간, 8시간 있어야 하는 거 뭐하러 오냐? 나도 내 할 일 하고 너희도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처가에 가던지 해. 아니, 갑자기 그러시니까. 아님 가끔 내가 올라가던지 할게. 너희 안 바쁠 때 한 번 와도 좋고. 그게 아니면 가끔 전화나 한 통씩 해라.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 뭐 별거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덕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집은 명절에도 조용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찾아오지 않기에 명절이라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천하의 불효자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형제들끼리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명절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 겪어보니 그것이 결코 과장된 생각이 아님을 확신했죠. 자식 며느리는 먼 길 내려와 불편하게 있다 가는 게 싫었고 부모는 그런 자식들 기다리며 청소하고 밥상 준비하고 나중에는 끝내 알아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이 자식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북적대던 자식들이 돌아가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그러한 허무함을 느껴야만 했죠. 그렇다면 모두가 괴로운 명절을 왜 꼭 지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김 씨가 젊었을 적 며느리일 때도 늘 해왔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내내 해오던 고민을 행동으로 옮겼죠. 김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김 씨는 서울과 3시간쯤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자식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김 씨는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 있는데 자꾸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니까. 안사도는 바쁘시대니? 장모님도 일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시간 빼기가 그렇죠. 아구고 어쩐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게 어떠세요? 애가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요. 너희 집에서 지내라고.
어머니도 혼자서 적적하시잖아요. 남편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지 못하는 손주를 생각하면 아들의 제안이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집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돌봐주었고 그러다가 둘째 아들도 애를 낳는 바람에 1, 2년간 있을 계획이 늘어나 4년 정도를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준 손주들이 총 4이었죠. 둘씩 낳아 돌아가면서 봐주느라고 그때 제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조금씩 받으며 자식들을 도와줬는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다들 어린이집 잘 보내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한숨 돌린다고 했으니 말이죠. 저희는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힘겹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어찌나 말을 꺼내는 게 불편해 보이던지 보는 김 씨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알았어. 곧 짐 싸서 내려갈게. 서운하신 건 아니죠? 어머니 더 계시고 싶으면 계셔도 되고요. 전 그냥 어머니가 그 편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맞아. 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가끔씩 내려가서 집을 돌보긴 했지만 주택이고 밭도 딸려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큰 뒤로는 김 씨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네에 얹혀서 살 수도 없었고 김 씨도 자신이 집이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에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하긴. 바쁜데 어떻게 내려와? 그것도 평일에. 명절에 애들이랑 내려갈게요. 그래, 그때 보자. 어버이날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시골로 내려오니 적막한 집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자식들이 북적북적대던 곳에 살다가 몇 년 만에 혼자 있게 되었기에 어색하기도 했고 벌써부터 자식들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동네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진 않았으나 아들네 전화를 늘 기다렸죠. 멀리 살기에 보고 싶다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명절 같은 때 가끔 보면 좋았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안 좋을까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자 김 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청소를 잘해야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며느리들이 흉볼까 싶어서 거진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한 듯 했습니다. 마당에서 뭐해?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이 담장 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물었습니다. 불이 많이 나서 뽑고 있었지. 아이고, 자식들 온다고 떼 빼고 광내고 있네. 마당이 멀끔해. 한쪽에 쌓여있던 쓰레기들도 태워버리고 시멘트 마당은 물 청소까지 해서 이웃의 말처럼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풍경이 다 비슷했습니다. 김 씨에게 말을 건 이웃도 집안 이불 빨래를 싹 했다며 허리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마당 한켠에는 이불들이 잔뜩 널어져 있었죠. 명절만 되면 조용하던 마을에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마 부모 마음이 다 같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되자 일찌감치 눈이 떠졌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주변 정리를 한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사야 할 것이 많아서 읍내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한참 뒤에 자식들 먹일 음식을 한가득 실어 돌아왔죠. 두 아들 내외와 손주 넷이 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양의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저녁에 도착할 자식들을 생각하자
김 씨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아도 오늘 저녁과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밥을 차려야 했죠. 잠깐만, 이제 전을 부치고, 잡채도 하고. 아이고, 정신이 없네. 며느리가 둘이지만 일하며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들에게 명절에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 차례는 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쁜 이유가 있었죠. 김 씨는 종일 총총거리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고, 손모가. 칼질을 하는데 손목에 시큰시큰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원래도 좋지 않았던 손목이 손주들 키우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종일 칼질을 하고 냄비를 들고 했더니 보호대를 찾아 껴야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차가 많이 막혔다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자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두 아들네가 연이어 도착하자 썰렁했던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 있고고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종일 운전했더니 뻐근하네. 아이들도 아들네를 따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그 가운데 조용히 저녁밥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압력밥솥이 도는 소리가 나자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말년의 노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나 싶었습니다. 어머, 식사 준비를 벌써 하셨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오전에 진작에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 많은 음식을 혼자서요? 천천히 했어. 아들네가 들어왔고 거실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잔치상이 따로 없었죠. 이 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손목이 아직도 아프세요? 작은 아들이 보호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좀 시큰거려서.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뒤에 정리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설거지 같이 할까요? 그러면 옆에서 상에 있는 거 좀 옮겨줘. 김 씨가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옆에서 며느리들이 거들었습니다. 이리 줘.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앉아서 쉬어. 저 그럼 애들 좀 씻길게요. 그래, 애들은 잠잘 준비해야지. 뒷정리를 마친 뒤에 김 씨는 또다시 분주히 자식들의 이부자리를 봐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작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오늘 낮에 걷어와서 햇빛 냄새가 나는 보송보송한 이불이었죠. 애들 지금 안 자요. 좀 놀다가 자게 하려고요. 먹고 놀다 보니 시간이 다소 늦었지만 다들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른은 어른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반면에 김 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루가 마치 48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9시쯤 된 시각이었지만 새벽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어머니, 오징어 같은 거 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소파에 기댄 채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김 씨가 화들짝 놀라 졸다 깼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피곤하면 들어가 주무세요. 아니야, 뭐 달라 그랬어? 마른 안주 같은 거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김 씨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히 안주할 것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너희는 언제 자려고 그래?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자요? 하긴 자식들에게는 지금이 한창 때일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모두 바쁘니 같은 서울에 살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일이 많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더 놀다 자. 나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김 씨는 10시 반까지 눈을 부릅뜨고 버티다 못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손주들도 여전히 말똥말똥했죠.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졸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얼른 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어서 자라고 아우성인데 정신만은 어쩐지 너무 또렷했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운 탓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귀를 기울이면 거실에 말소리조차 들렸는데 그게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한참을 뒤척거리다 잠에 들려고 했을 때 어쩐지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명절에 한 번 오면 돈 무지하게 깨지네. 그러니까요. 양가에 용돈 드리고 선물 사고 하면 금방 수십이고 기름값에다가 아휴. 내일 또 차 막히는데 올라갈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 맞아. 너는 그래도 서울 가는 길이잖아. 그래서 자기는 우리 집 가기 싫다고.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명절은 좀 없앴으면 좋겠네.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데? 그 2번이 참 피곤하긴 하다. 지긋지긋해. 아들 며느리들의 푸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내려오는 것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해는 갔지만 서운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길 바라진 않았지만 명절이 지긋지긋하다는 말에는 어쩐지 자식들이 부모인 자신을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김 씨의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괜히 하나 있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먼 길을 오게 만든 것 같았죠. 이번에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새벽 늦게 잠들고 나서야 겨우 김 씨도 생각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다들 꿈나라였는데 아들네가 9시에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이르게 아침 식사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늦게 잠든 손주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냄비 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심하느라 떡국을 끓이는데도 한참 걸렸죠. 7시 반이 돼서 자식들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얼른 가봐야 된다면서. 차 막히니까 어여가. 아직 9시가 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세배는 해야죠. 아이고, 맞네. 세배도 얼른 해. 차가 막혀서 불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던 세배를 끝내고 지난 저녁에 자식들에게 받았던 용돈에 좀 더 얹어서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사양을 했지만 그래야 김 씨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서 가봐. 이거 혼자 다 치우시게요? 천천히 치우면 돼. 어차피 너희 가면 할 일도 없어. 며느리들이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김 씨가 재촉하자 아들들이 나서서 짐을 챙겼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대도.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때로 할 거 뭐 있어. 그럼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지금 찍어보니까 벌써 차 막히는 것 같아요. 김 씨가 대문 밖까지 나가서 두 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의 뒷공무니가 시야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잠시간 바깥에 서 있던 김 씨가 뒤를 돌아 대문을 닫았습니다.
살커덩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도 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는 고요했지만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딸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또 누군가 오겠지만 김 씨의 집은 이것으로 명절이 끝이 났습니다. 빈 그릇들을 치우면서 김 씨의 마음엔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썰렁해지니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갔으니까 이제 좀 쉬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밥상을 전부 치우고 청소도 대충 마치자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차릴 기운은커녕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오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와 관절 같은 데가 비명을 지르듯이 삐그덕거렸습니다. 아고고! 곡소리가 절로 나왔죠. 특히나 잠깐 일어나려고 바닥을 짚자 정말로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물에 젖은 보대를 벗어냈더니 손목이 아팠습니다. 이튿날까지도 칼질 한 번도 할 수가 없자 연휴가 끝나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명절에 무리 많이 하셨나 보네요. 손목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사가 혀를 찼습니다.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명절 지나고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데 환자분은 원래 안 좋아서 보호대 잘 차고 생활하세요. 그게 아니면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술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우선은 물리치료를 받고 약만 받고 왔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왔는지 몸살까지 겹쳐서 며칠 동안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손목도 수술까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게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TV를 보다 말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딱히 무슨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요즘 들어 때때로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멍하니 바라보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면 고개를 흔들곤 정신을 차렸는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았죠. 어쩔 때는 끓이던 국이 졸아서 다 탈 때까지 그러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멍하게 있을 때는 자식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저기서 애들이 이랬지 저랬지 하며 말이죠. 이것도 명절이 지난 후유증인가 싶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처럼 말이죠. 김 씨에겐 그런 공허함과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본래 떠난 사람은 몰라도 남겨진 사람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머리도 아파왔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큰 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거? 나도 그래. 오랜만에 마을회관에 가서 털어놓자 너도 나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나 싶어서 어리둥절해 했는데 이웃이 말했습니다. 명절 우울인가 뭔가 그렇대. 역시나 명절 후유증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지? 자꾸 한숨 나고. 자식들 왔다 가면 다 그래. 자기는 몇 년 자식들이랑 살다 왔으니까 많이 못 느낀 거지. 나는 변비도 생겼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렇다니까. 막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하고. 그런데 설명하는 증상이 꼭 김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아, 하나 있는 자식 이민 갔으니까 그렇지. 명절에 아무도 안 왔으니까 간 다음에 허전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식이 해외에 살아서 명절에 아무도 안 왔다던 이웃은 멀쩡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 젊었을 적에는 내가 왜 시댁에 가야 하나 그 생각만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노인네들도 참 그랬겠구나 싶어. 그 말에 김 씨도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쩔 땐 자식들 안 왔으면 한다니까. 왔다 가면 마음만 술렁거리고 온다고 부모를 반기기나 하나? 마지 못해 온 거 눈에 뻔히 보여. 며느리는 죽상을 하고 있고 그럴 거면 왜 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꼭 지들끼리 싸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저번에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답답하다 그러던데 입맛도 없고 오기 전부터 우울하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해? 전에 들었지. 그러면서 한참을 며느리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웃집 며느리와 같은 증상이 김 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명절이 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했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그러면 반갑기부터 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밤에 나누었던 얘기들도 생각이 났고 내내 고생하다 알아 누웠던 것, 자식들 떠난 뒤 느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이번에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소화가 안 되는 듯 했죠.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가고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김 씨는 농에서 이불을 꺼내 빨았습니다. 세탁기가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마당에 널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루 일찍 할게요. 현성이네도 그렇게 하겠대요. 뭐? 그럼 이틀 밤을 자고 간다고? 네, 연휴가 길잖아요. 하루 자고 다시 올라오는 것도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오겠다는 아들. 그때가 차가 덜 막히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네, 그럼 그때 뵐게요. 김 씨는 어쩐지 크게 기뻐하질 못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이 하루라도 더 자고 가길 바라는 게 맞겠지만 김 씨도 김 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기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긋지긋하다는 자식들이 진정으로 이틀이나 김 씨의 집에서 묵는 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차가 덜 막히는 게 좋아서 하루 더 있겠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네가 딱해서 그럴지도 몰랐죠. 하지만 김 씨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장시간 운전을 해서 오고 가는 것은 무척 고되겠지만 그래도 내려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편히 쉬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김 씨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행한 명절. 그 말이 딱 맞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내려오길 싫어하고 부모는 몸 상하고 우울해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김 씨가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자식들이 오는 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아니었습니다. 명절 증후군인지 우울증인지 그런 것을 다시 느끼는 것도 싫었고 자식들이 억지로 찾아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자식들. 그럼 아예 안 보고 살려고?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젊은 며느리는 늘 꼴 보기 싫고 명절이 끝나면 김 씨처럼 우울하다는 이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아닌 때 다 같이 의무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쏙 가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1년에 한두 번 김 씨가 서울로 올라가도 되고 말이죠. 나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긴 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평소엔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것들이 에휴, 전화나 좀 잘하지. 김 씨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김 씨는 다음 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명절에 말이야. 아니다. 앞으로 명절엔 말이야. 네, 내려오지 말어라. 네, 아들이 잘못 들었다는 듯이 한 박자 늦게 되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 내려오지 말어. 갑자기 왜요? 아들이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나도 너희들 오면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친다. 아, 힘드셨어요? 마치 몰랐다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노인네한테는 힘든 일이지. 그렇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밥은 사 먹어도 되고. 아니야. 차 막혀서 도로에 7시간, 8시간 있어야 하는 거 뭐하러 오냐? 나도 내 할 일하고 너희도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처가에 가던지 해. 아, 갑자기 그러시니까.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망설였습니다. 김 씨의 말이 기쁜 건지 싫은 건지 몰랐습니다. 가끔 내가 올라가던지 할게. 너희 안 바쁠 때 한번 와도 좋고. 그게 아니면 전화나 한 통씩 해줘라. 명절에 왔다가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는 것보다는 김 씨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 뭐 별거냐? 아, 네, 뭐,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부터요? 그래. 나도 청소하려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서 전화 걸었다. 네, 알겠어요. 애엄마한테도 그렇게 전할게요. 그래.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질 않자 며느리에게 했죠. 작은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듣자마자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진짜냐고 거듭 물으며 아쉬운 듯 했지만 목소리는 한껏 들뜬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는 따를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기분 좋은 목소리로 며느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쩐지 한숨 같은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작에 이랬으면 모두가 행복했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허함과 서운함, 후련함 같은 그런 감정들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도 있었고, 자식은 역시나 명절에 내려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며칠 뒤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과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급하게 놀러 갈 때를 찾고 있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죠. 김 씨는 명절에 편하게 누워 요즘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내리 5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밥때가 되면 밥을 먹고 말이죠. 그러다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어 마을회관에 가자 5-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자식이 이번 명절에 오지 않았다고 했죠. 명절이면 모두가 다 자식들을 만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로 와서 화투 한 판 해. 자식들 없이도 참 재미나게도 논다 싶었습니다. 출출한데 뭐 좀 먹고 지지. 그러면서 몇몇이서 집에 들러 전이며 잡채며 명절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분위기 좀 내려고 집사람이 했는데 같이 드쇼. 그리고 한바탕 웃고 떠드니 벌써 해가 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손목이 아플 일도, 지쳐서 소파에 기대 졸고 있을 일도, 우울할 일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좀 더 신나는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조용히 드라마 하나를 더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만 잠시 왔다 갔는데 그때 아들과 밥 한 끼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명절보다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손주들도 데리고 한번 들르겠다고 하고 아들은 떠났고 작은 아들도 명절에 오는 대신 그전보다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 명절에도 안 찾아오냐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김 씨도 자식들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명절 같은 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 씨는 더 이상 자식이 중심인 삶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70이지만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죠.